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CNN, 유네스코, 나토, 지금 전 세계가 그 이름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제독은 오늘날의 전략 이론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그를 정규 교과 과정에 편입했고 유럽의 전략가들은 지도 위에 패러다임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지금부터 바다가 증언합니다. 지도자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단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바꿨는지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순신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그 기억을 잠시 접어두고 함께 그 바다로 떠나보시죠. 아, 잠시만요. 5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크리스틴 엘그렌입니다. 스웨덴 왕립해군참모대학교에서 전략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38살의 북유럽 최연소 여성 전략분석관이 된 건 나름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나토 군사연합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가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21세기형 해양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각국 장성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서구의 해군 전략 사례들을 쭉 나열했죠.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니미츠 제독의 태평양 전쟁 전략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독일 장성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그렌 분석관, 동양의 해군 전략 사례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넘게 해군 전술을 연구해왔는데 동양의 사례라니요. 솔직히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만 갇혀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전 세계 해양 전략을 분석한다고 하면서 아시아의 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일주일 후 후배 장교인 라스 요한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선배, 이런 영상 봤어요? 하면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제목이 명량해전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클릭해보니 한국의 해전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처음엔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전설이나 신화 같은 얘기겠거니 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대학교 논문, 미 해군전쟁대학 자료들까지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협에서 정말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제독이 주인공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있었는데 왜 서구 군사학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넬슨만 알고 이순신은 모르는 걸까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다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순신은 23전 23승의 불패 기록을 세웠어요. 그것도 외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이라는 독창적인 전술로 왜군을 격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천재 전략가의 이야기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을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북유럽 최고 전략 분석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처음 만난 진짜 거장의 이야기였거든요.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미지의 제독을 만나러 가는 여행 말이에요. 이순신에 대한 호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나토 전략 보고서나 서구 해군사 자료만 보던 제가 한국 군사학 논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언어 장벽이 문제였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야 했죠. 하지만 영어로 된 자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CNN에서도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구 언론들도 이순신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대단한 인물이 서구 군사학 교과서에는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넬슨 제독은 초등학생도 아는데 이순신은 군사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궁금해서 독일 함부르크 해군참모부에 있는 친구 한스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 너 이순신이라는 조선 제독 알아?
그러니까 한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구? 그런 사람 있어? 하더라고요. 독일 해군 엘리트도 모르는 거였어요. 프랑스 해군 참모부에서 근무하는 마리 듀폰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안나,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왜 우리는 처음 듣는 거야? 마리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왜 우리는 처음 듣는 걸까요? 그때부터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 도서관 온라인 자료실까지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1960년대에 영국 해군 장교가 쓴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동아시아 해전사의 재조명이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순신의 전술적 혁신은 넬슨보다 200년 앞서 있었다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200년 앞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연구가 더 확산되지 않은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MIT 해양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동생 에릭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에릭, 너희 학교에서 동아시아 해군사 가르치니? 글쎄, 들어본 적 없는데. 왜? 심지어 MIT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략가의 이야기가 왜 서구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언어의 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때문일까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이순신을 꽤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을 무찌른 제독이니까 당연히 분석해봤겠죠. 하지만 그 연구 결과들도 일본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보려면 현장에 가야겠다. 책상에서 논문만 읽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명량해협이 어떤 곳인지, 한산도가 어떤 지형인지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해군사 현지 조사 출장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해서 현대 해군 전략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고 적었죠. 일주일 후 답변이 왔어요. 기각. 이유는 외부 국가영웅 연구는 우리 해군 발전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비효율적이라니요. 천재 전략가의 노하우를 배우는 게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포기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 그런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이순신이라는 보물 같은 인물을 발견했는데 이대로 놓칠 순 없었거든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차비로라도 가자. 20년 넘게 모은 적금을 깨서라도 한국에 가보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차비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부서장인 올로프 안데르손 대령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엘그렌, 정신 차려. 개인 여행으로 군사 연구를 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올로프 대령은 제가 입대할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죠. 안나, 자네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생각 안 하나? 이런 식으로 개인 행동하면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대령님, 저는 진정한 전략가가 되고 싶습니다.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로프 대령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참 고집도 세다. 동료들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같은 부서 선임인 페르린드베리가 노골적으로 비아냥댔거든요. 안나가 또 별난 짓 하네.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우겠다고?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키득키득 웃었어요. 가장 상처였던 건 절친한 친구 잉그리드의 말이었습니다. 안나,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괜히 이상한 곳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나토 프로젝트나 제대로 해. 그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모두가 반대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딸아, 군인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외국까지 가는 게 맞나?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혹시 한국이 위험하지 않니? 라며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모두가 반대한다는 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정한 발견은 그런 길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항공료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스톡홀름에서 인천까지 경유 포함해서 15시간 넘는 여행이었거든요. 게다가 혼자서 가는 거라 더 걱정이 됐죠. 출발 전날 상부에서 공식 경고 조치가 내려왔어요. 개인적인 해외 연구 활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문제 생기면 너 혼자 책임져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동료들 말처럼 시간 낭비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다시 확고해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했거든요. 안나, 넌 전략 분석관이야. 진실을 찾는 게 내 일이고
편견을 깨는 게 내 사명이야.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료 승무원들이 저 여자 한국까지 뭐하러 가는 거야?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당시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인천 도착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든 가방이 분실됐어요. 현지에서 촬영하고 기록할 계획이었는데 첫날부터 난항이었죠. 공항에서 분실물 신고를 하는데도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는 것부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답장들이 차가웠습니다. 고생 많겠네. 빨리 돌아와라는 식의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무모한 선택을 한 걸까요? 커리어도 위험에 빠뜨리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지고 장비까지 잃어버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순 없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진짜 이순신을 만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통영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서울에서 통영까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스웨덴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통영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이순신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수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전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메일로 미리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하셨죠. 김 박사님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눈빛이 정말 학자다웠거든요. 멀리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데 한국어 억양이 들어간 영어가 정겨웠어요. 박사님, 정말 12척으로 330척을 이길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첫 질문을 던지자 김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외국 분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믿기 어려우시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님은 명량해협의 지형도를 펼쳐 보이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보세요. 이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걸 계산하셨던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숫자의 우열로만 생각했는데 지형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좁은 해협에서는 배가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서로 엉켜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사님, 하객진이라는 전술이 정확히 뭔가요? 제가 물으니까 김 박사님이 손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객 날개처럼 양쪽으로 벌려서 적을 포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포위가 아니라 적이 도망갈 길을 일부러 열어두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 포위가 아니라 일부러 도망갈 길을 열어둔다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완전히 포위하면 적이 필사적으로 저항해요. 하지만 도망갈 길이 보이면 사기가 떨어지죠.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심리 전술이었어요. 나토에서 배운 어떤 전략보다도 정교했거든요. 단순히 물리적인 우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의 심리까지 조작하는 거였으니까요. 오후에는 한산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는 한산도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왜 이순신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천연 요새 같았어요. 한산도에 있는 제승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순신이 실제로 작전을 짰던 곳이에요. 400년 전 이 자리에서 그 위대한 제독이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김 박사님이 제승당 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 날씨, 조류, 바람까지 다 계산해서 작전을 세우셨어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빅데이터 분석이었죠. 빅데이터 분석이라니 400년 전의 말이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구나. 과학자이자 전략가이자 리더였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장성보다도 종합적인 사고를 했던 분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명량해전 체험관에 갔습니다. 실제 명량해전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체험관이라니 뭔가 유치하지 않을까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선입견이었어요.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이순신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12척의 조선 함대를 지휘해서 330척의 왜군과 맞서는 거였죠. 처음 몇 번은 완전히 참패했어요. 무작정 돌진했다가 적에게 둘러싸여서 전멸했거든요. 그런데 지형과 조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좁은 해협으로 적을 유인해서 물살을 이용해 적의 대형을 흩뜨리고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였죠.
몇 번 연습하니까 실제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마 그때 느꼈던 건 경외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감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그 정신력에 감동했던 거죠. 김 박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외국 분들이 여기 와서 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국적을 떠나서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국적이나 민족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노트에 적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리더 중 한 명이다. 그의 전략은 나토의 어떤 매뉴얼보다도 정교하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감동을 세계와 나누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저는 가슴 가득 감동을 안고 왔는데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어떻게 다녀왔어?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물어봐도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죠.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순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해전사의 재조명, 이순신의 전략적 혁신과 현대적 응용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려서 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객진의 전술적 우수성, 지형 활용의 중요성, 리더십의 본질까지 말이에요. 특히 현대 나토 전략과의 비교 분석도 넣었죠. 이순신의 전략이 현대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연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연구는 나토의 전략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공식 채택을 거부함. 거부라니요. 20년 해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더 상처였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페르 린드베리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안나, 그런 건 흥미 위주지 전술 분석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거라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잉그리드는 아예 면박을 줬어요. 안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괜히 이상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나토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진급할 수 있어. 친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가장 큰 타격은 부서장 올로프 대령의 면담이었습니다. 엘그렌, 자네 정말 실망스럽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게. 거의 질책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순신의 위대함을 알리려던 제 시도가 그렇게 무의미한 걸까요? 며칠 동안 완전히 좌절했어요. 출근해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동료들과 대화도 잘 안 했고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CNN의 조던 라슨이라는 기자가 이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안나 엘그램 분석관님께 저는 현재 이순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조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취재하다가 김민수 박사님을 만났는데 박사님이 스웨덴 장교가 다녀갔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관심이 많으셨다면서요. 조던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신기했어요. 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처음 이순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재하면서 확신했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런데 왜 서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으니까 조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무래도 서구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겠죠. 동양의 역사는 관심 밖이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편견과 무관심 때문이었던 거죠. 조던과 이야기하면서 다시 용기가 났어요. 당신도 그 울림을 들었군요. 조던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했거든요. 울림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이순신의 이야기에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안나,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조던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비록 혼자서라도 이순신의 이야기를 계속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조던과의 만남 이후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스웨덴 왕립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부장인 라르스 에릭손 준장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엘그램 분석관, 자네가 작성한 이순신 보고서를 봤네. 흥미롭더군.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연구를 인정해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혹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볼 생각 없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토에서는 거부당했는데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의 제안을 하다니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아직 꿈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해군사관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떨렸어요. 과연 이 젊은 장교 지망생들이 동양의 제독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제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첫 마디를 던지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순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명량해전의 배경, 하객진의 전술적 우수성, 지형 활용의 중요성까지 말이에요. 특히 현대해군 전략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설명하니까 생도들이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교관님, 그러면 이순신의 전략을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한 생도가 질문했어요. 바로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죠. 물론입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으로 강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유효하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생도들이 몰려왔어요. 교관님,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 해전사 책 추천해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편견이 없더라고요. 라르스 준장도 만족해하셨어요. 엘그렌, 생도들 반응이 아주 좋네.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혀주는 교육이 필요했어.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보겠네. 정규 과정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어요. 유럽 해군 전략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를 준 거였거든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해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이번엔 정말 큰 무대였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긴장됐어요. 각국의 해군 엘리트들 앞에서 동양의 제독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순신의 위대함을 확신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16세기 조선의 제독입니다. 시작부터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분의 전략적 혁신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명량해전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3D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준비해서 보여줬거든요. 12척이 어떻게 330척을 상대했는지, 지형과 조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하객진 전술을 설명할 때였어요. 단순한 포위가 아닙니다. 적의 심리를 조작하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러자 독일 해군 제독이 정말 흥미롭군요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노르웨이 제독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뛰어난 전략가가 왜 서구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덴마크 해군 참모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거든요. 엘그램 분석관, 이런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이순신을 연구해봐야겠네요. 가장 기뻤던 건 핀란드 해군대학교 총장의 제안이었어요.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도 특별 강좌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이순신 리더십 과정으로 말입니다. 이순신이 드디어 유럽 군사교육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해군 전략 매뉴얼 개정판에 동아시아 전략 사례라는 새로운 챕터가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순신이었죠. 400년 전 조선의 제독이 21세기 유럽 군사교육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이순신을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페르 린드베리가 어색하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안나, 내가 옳았구나. 미안해. 잉그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야, 나도 이순신에 대해 좀 가르쳐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정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나토 지휘관 워크숍에서 이순신에 대해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토에서 거부당했는데 이제는 정식 초청을 받은 거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는 30개국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 영국 해군참모 총장, 프랑스 해군대학교 총장까지 말이에요. 평생 만나기 힘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독일 겁니다. 첫 마디를 던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이분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엔 단순히 전술만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 철학에 중점을 뒀거든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 철학인지 설명했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풀어냈어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안위보다 사명을 우선시합니다. 부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죠. 미군 제독이 손을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바로 명량해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2척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불가능한 싸움을 택한 거죠. 영국 제독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부하들의 사기를 유지했습니까?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순신은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위험을 감수했죠. 프랑스 제독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 리더십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현대 리더들은 때로 안전한 곳에서 명령만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항상 최전선에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독일 해군참모 총장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인물을 몰랐을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죠.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덜란드 제독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기술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옵니다.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세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장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기립박수였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각국 장성들이 몰려왔어요.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나토 사무총장의 말씀이었어요. 엘그램 분석관,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 교육입니다. 나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드디어 이순신이 나토의 공식 교육 내용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민수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서구에 알려졌어요. 박사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장군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순신 리더십을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한다는 거였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옥스퍼드에서는 특별 강좌를 개설한다고 했어요. 이순신이 단순히 군사학을 넘어서 경영학, 리더십학의 교과서가 되고 있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철학이 전 세계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세계 리더십 교과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 안에 이순신이 정식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링컨, 처칠, 간디와 함께 말이에요. 400년 전 조선의 제독이 21세기 리더십의 표본이 된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에는 국경이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순신의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었던 거죠. 이순신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 6개월 후 뜻밖의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한국해군사관학교에서 명예 강연자로 초청한다는 거였거든요. 1년 전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던 제가 이번엔 공식 초청을 받은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 막막하게 왔었는데 이번엔 한국해군에서 영접단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안나 엘그램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한국해군 장교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1년 전 통영에서 혼자 헤맸던 제가 이제는 600명의 생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젊은 한국해군 생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이순신의 후예구나 싶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을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북유럽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첫 마디를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틈틈이 한국어를 배워뒀거든요. 생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제자로서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생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이순신을 알게 됐는지, 왜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서구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이에요. 생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전략은 무기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강조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한 생도가 질문했어요. 분석관님, 외국인이 보는 이순신과 한국인이 보는 이순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차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국적을 초월하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생도들이 몰려왔어요.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 잘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에는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통영 이순신공원, 1년 전 김민수 박사님과 처음 만난 그곳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이순신 동상 앞에 서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에는 정말 12척으로 330척을 이겼을까 의심했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거든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한 장을 찢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써 내려갔습니다. 지도자란 부하의 안위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께서 4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그 종이를 동상 아래 놓고 묵념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니까 평온했습니다. 명량해협의 그 거센 물살도 지금은 잔잔했어요. 하지만 40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펼쳐진 바다가 이순신이 지킨 바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정신을 세계로 전하는 바다이기도 하고요.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안나,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날 밤 집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순신은 조선의 바다만 지킨 게 아니었구나.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바다의 작은 물방울이 된 거고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순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옥스퍼드에서, 나토에서 말이에요. 400년 전 한 조선 제독의 정신이 21세기 지구촌을 하나로 잇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보여준 그 사랑과 희생의 바다에서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